배경만 이 그림만 봐도 빨리 프랑스 파리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저 에펠탑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드실 거고 그 쌍지리 거리도 한번 좀 걸어보기도 싶고 개선문도 한번 등 위에 쥐고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저도 이 사진을 보면 그립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기 어디야 에펠탑을 한번 진짜 한 20,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한번 올라갔었던 저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프랑스 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프랑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안성규 가이드님을 통해서 프랑스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들 또 그림을 통해서 역사적인 것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한번 좀 전체적인 거를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프랑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프랑스 정보를 좀 약간 기본 정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들은 저번 주에 그림을 통해서 많이 봐서 그러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좀 고민하다가 한 3명 정도 저희가 여러분들과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랑스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곳은 갈 수 없고요. 바로 스트라스부르크 칼빈이 사역했던 그 장소를 가게 되는데요. 그 동네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갔을 때 혹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유가 되시면 가볼 만한 좀 맛있는 집들 그리고 볼 것들을 살짝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도시 하실 때 좀 더 그 가볼 만한 곳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곳에 대한 정보는 이따 이제 도시에 대한 부분에서 더 강조를 하니까 저는 살짝 스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랑스 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국기에 대한 좀 의미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프랑스 국기는 삼색기로 불리는 프랑스 국기는 파란색, 흰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진다. 이 삼색기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당시 바스티유를 습격한 다음 날인 7월 15일 국민군 총사 영관으로 임명된 라파에트가 시민에게 나누어준 모자의 표시 빛깔로 유래하였다. 파란색과 빨간색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파리를 상징하고 흰색을 왕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 당시 왕과 국민의 동맹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폴레옹 1세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후 한때 사라졌다가 1830년도에 다시 라파에트에 의해 등장한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국기의 의미는 우리 프랑스와 또 왕실이 좀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예, 기본 정보입니다. 프랑스 인구는 한 6,8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면적은 한국의 5.5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유럽 북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고 수도는 파리. 아까도 잠깐 우리가 사진으로 봤지만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는 뭐 종족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62%의 기독교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세히 좀 보시게 되면 카톨릭이 57%, 60%에 임박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독교는 한 2% 정도. 아마 이 수치는 지금으로 보면 더 떨어져 있는 수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선진국들을 왜 거기에 선교를 가지라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프랑스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프랑스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프랑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인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그래서 3명의 정도 인물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루이 14세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고 이는 태양의 왕 루이 14세를 이야기하는 정말 업적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텐데요.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3대 왕으로서 절대 왕정을 끝판왕이라고 보여주는 왕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어린 시절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불우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인 루이 13세가 결혼한 지 23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밑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만 하면 매질을 당하고 큰 고생을 했던 게 바로 루이 13세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사망으로 인해 왕으로 즉위했고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섭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세가 되었을 때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 이제 루이 14세 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61년 루이 14세가 친정으로 시작하면서 귀족들이 싫어했던 왕의 정치적으로 귀족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한편 총리를 비롯한 부르주아들의 요직을 안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 직속 관리를 파견하여 귀족들을 감시하게 하고 한편 궁정에서는 과도한 에티켓으로 사람들을 옥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이 14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의 건설입니다.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상징하기에 크게 화려하고 궁정만큼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또한 전쟁을 참 많이 한 왕이기도 합니다. 필레네 산맥과 알프스, 라인강, 그리고 프랑스 국경이라고 선정하고 영국과 네덜란드 등과 대립합니다. 정말로 많은 전쟁을 했던 게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루이 14세 하면 또 유명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개신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던 낭트 칙령을 철회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프랑스의 개신교자들인 위그노들이 대거 타국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정말로 참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이 14세는 자기 스스로가 짐이 곧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인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또한 그는 예술을 사랑하고 본인은 뛰어난 예술가라고 했던 정말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했던 정말로 태양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인물은요, 우리 역사 속에서 또한 프랑스 역사 속에서 되게 유명한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를 소개하기 전에 이 잔다르크가 탄생한 배경인 백년 전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 전쟁 중세 말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이 벌어진 길고 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왕위 계승 문제와 영토 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328년 프랑스 국왕이 샤를 4세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고 사촌 동생인 필리프 6세가 왕위에 오르자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자기 어머니가 샤를 4세 누나라는 이유로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프랑스 국토 안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플랑드르와 기엔이라는 땅이 있었고 이 땅을 두고 두 나라를 서로 갈등으로 빚고 있었습니다. 플랑드르는 유럽의 최대의 모직물 공업지대였고 기엔은 유럽 최대의 포도주 생산지였기 때문에 풍요로운 자원을 간직한 땅을 놓고도 계속해서 두 나라는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잔다르크가 나오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1425년에 13살 되던 해 등레미 마을도 자기 살던 동네에 영국군이 쳐들어와서 불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영국군에 대한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영국군을 물리쳐야 한다는 계시를 받게 된 잔다르크는 샤를 6세의 아들인 샤를 황태자를 찾아가 샤를 황태자의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의 능력을 인정하고 프랑스군의 지휘를 맡기게 됩니다. 전쟁으로 나간 잔다르크는 오랫동안 영국군에게 포위되었던 오를레앙에서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고 다른 전투에서도 연이은 승리를 거둡니다. 개선된 승리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를 본 샤를팡의 이로 인하여서 샤를 황태자는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왕위에 올라 프랑스 왕 샤를 7세가 되었게 됩니다. 하지만 잔다르크의 연이은 승리를 거두게 되자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점점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다르크는 계속해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1430년 콩피에르 전투에서 부르고뉴 군에 잡히고 맙니다. 부르군에 잡힌 잔다르크는 영국군에 넘겨지게 됩니다. 당시의 전쟁 포로들은 몸값을 받고 돌려받는 것이 관례였지만 샤를 7세는 영국군에게 몸값을 주기는커녕 잔다르크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은 프랑스였기에 잔다르크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영국군은 잔다르크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영국의 입장에서는 샤를 7세가 왕위에 오르게 하고
프랑스고 사회에서 영웅처럼 여겼던 장다르크를 살려두는 것이 마음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잔다르크에 마녀라는 누명을 씌웠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단이라는 마녀로 불려 잔다르크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교소 주교의 주도로 종교 재판이 열렸고 사람들은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아갔습니다. 재판관들은 잔다르크에게 불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잔다르크가 남장을 한 것을 두고 잔다르크가 여성의 복장을 거부한 것은 교회에 대한 불복종이다 라고 하고 이상한 제목을 추가하면서까지 그를 마녀라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재판 끝에 잔다르크는 화형을 선고받게 되어 1431년 5월 30일에 화형대의 불길 속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될 인물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코르시카서의 하위 귀족 가문 출신 군인으로 프랑스 혁명 시기에 벌여진 전쟁에서 큰功을 세우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구테타를 통해 제1통령이 된 종신통령을 거쳐서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가 남긴 나폴레옹 법정은 전 세계 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그는 군사적으로도 또 현대전까지 영향을 미치고 전술과 전략, 훈련, 조직, 군사, 의복과 포상제도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프랑스 육군의 효율적으로 조직된 군대라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파리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포병 소위에 임관하였습니다. 프랑스 제1공화국 시절인 1793년에 통률 포위전에 참여해 승리를 이끈 후 준장으로 진급하여 24세에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96년에 이탈리아 원정에서 대성공을 거두는 등 제1차 대프랑스 동맹 정쟁에서 강력한 반프랑스 동맹국을 상대로 연승하면서 군인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첫 10년 동안 나폴레옹을 이끄는 프랑스 제국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주도되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과의 상대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가 유럽의 패권 국가 자리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유럽의 국가들을 분할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자신의 측근과 친척들을 유럽 다른 나라로 통치하에 프랑스의 위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대관식 사진이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저번 주에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정말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본인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저번 주에 우리가 안성기 가이드님을 통해서 설명을 다 들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 나가던 나폴레옹은 이제 어느 날 이제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로 몰락을 좀 대표하는 대륙 봉쇄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륙 봉쇄령으로 인해 야기된 물자 부족과 생필품 부족은 유럽 민중들의 고통스럽게 하며 반 나폴레옹의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군세력의 유반을 응징하기 위해 시작된 이베리아 반도 점령 실패와 러시아 원정 실패로 인하여 프랑스 육군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1813년에 라이프리지 전투에서 패배한 후 대프랑스 동맹국은 1814년에 파리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성한 나폴레옹은 국가에서 실각하여 엘바 섬으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1815년 엘바 섬에서 탈출하여 권력을 다시 잡았지만 같은 해 6월에 월터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의 삶은 마지막 6년은 남대서양 외딴 섬의 세인트 헬레나에서 보내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프랑스의 좀 우리가 알만한 또 유명한 3명의 인물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던 우리가 프랑스에서 이제 가볼 만한 도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인데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솔직히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제가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스트라스부르크 가면 맨날 케밥 먹고 아니면 맥도날드 먹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의 전통 양배추 요리로 햄, 고기, 소세지가 함께하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소랑
꼭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시장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시고, 근데 이 가격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너무나 이게 가격이 위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나 다른 걸 좀 아끼시더라도 한번 음식들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슈크루트 요리라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또 드셔보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좀 음식들 몇 개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그런 이제 프렌치라는 건데 얇은 피자 같은 요리, 또 그랑탕, 그다음에 슈크루트라는 이제 음식인데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리가 음식집입니다. 네, 전통 음식 이제 푸아그라, 그다음에 어니스 스프, 그다음에 스쿠르트, 돼지고기, 햄고기. 유럽은 고기를 하도 잘 먹고 소세지를 먹는 음식들이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셨다. 위치도 가깝습니다. 대성당 근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드시고 싶으시면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라스 우리가 브루크를 가게 되면 칼빈이 사역했던 교회나 또 그가 머물렀던 곳도 다니지만 또 그곳에 가게 되면 볼만한 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볼 만한 곳이 대성당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가시게 되면 와 엄청나게 크다라는 이런 리액션을 하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옛날에 그 할배들이 갔던 무슨 할매죠? 꽃보다 할배죠? 거기서 그 할아버지 네 분이 가셨던 곳 바로 뿌띠 프랑스, 너무나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는 팀이 아마 아름다울 것 같고요. 겨울에 가면 약간 음산합니다. 왜냐면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없기 때문에 참 겨울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팀들은 아마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좀 보게 될 것은 또 이 동네에 보니까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유네스코로 등재되어 있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니슈타트라는 동네인데요.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니슈타트라는 동네인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걸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기억해 두셨다가 또 우리가 스트라스부르크 칼빈의 유적지를 보러 가는 거지만 또 이렇게 그 동네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프랑스를 짧게나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랑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역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